오늘 마지막 발표입니다. 중남대 국사학과 이근호 교수님께서 황신의 인적 연망과 정치 활동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충남대학의 이근호입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은 한 달 정도 전에 말씀을 연락받고 이 발표를 좀 급하게 준비해서 다소 좀 충분한 분석들이 좀 덜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좋은 자리에서 이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양해의 말씀 먼저 좀 드릴 것이, 아무래도 학술 발표이다 보니까 존칭을 좀 써야 됩니다만 그 존칭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발표집 103페이지부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황신의 인적 연망, 즉 말하자면 인적 네트워크, 즉 정치 활동을 할 때 그 기반이 될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과 황신의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발표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조 연간은 시기적으로는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동인 내에서 남인과 북인이 분당되고 하는, 그러면서 이 사이 분당 간의 정치적 경쟁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와중에 결국 이제 임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상당히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능성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사실은 많은 인재들이 또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역사상에 배출이 되면서 사실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에 충절과 정사의 재주는 추포보다 뛰어난 이가 없다라고 평가되는 이 추포 황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 오왕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추포 황신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좀 본격적으로 연구될 오늘 아마 계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더 되겠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황신의 인적 연망,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창원왕 씨는 지금 몇 개가 분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황신이 속해 있는 그 파는 창원왕 씨 회원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 창원왕 씨 중에 원래는 이제 회원 황 씨라고 아마 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은 바로 이제 황석기라고 하는 분을 시조로 하는 그 계열이고, 그 밖에도 창원왕 씨 가운데 예전에 의창왕 씨라고 칭했던 거기는 바로 황충준이라고 하는 분으로 또 시조 칭하는 분이 있고, 또 창원왕 씨라고 해서 황량충이라고 하는 분을 시조로 하는 요 세 개의 공간이 아마 지금 합쳐져서 아마 창원왕 씨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왕 씨 족보를 조사할 때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황씨는 바로 이제 창원왕 씨 황석기를 시조로 하는 애초에 이제 회원이라고 부르는 그 본관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이제 이 황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장무공파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장무공은 바로 이제 황신의 증조가 되는 황형이라고 하는 분을 지칭을 합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무과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종년간, 성종년간이나 중종년간에 이 여진족의 토벌이라든지 또는 중종년간에는 이 삼포 외란 때 이 왜구를 진압하는데 아마 참여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분이 좀 특이한 게 무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문과적인 또는 학문적인
기반을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왕으로부터 뭐 서책도 하사받은 뭐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활동이 사실은 그 뒤에 후손들이 정계에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일단 기초적인 기반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후 그 황영의 아들 때에 와서는 몇 개의 분파로 분파가 됩니다. 6개 정도의 분파로. 그래서 부정공파니 판유공파 등등 해가지고 6개의 분파로 구성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집에 105페이지 이하에 수록되어 있는 그 가계도를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황씨는 바로 이제 별제공파 파조인 바로 이제 황원의 후손입니다. 황원은 바로 이제 조지서 별제라고 하는 그 관직을 지냈고, 아마 그게 이제 파를 지칭하는 아마 별제공파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원의 처부는 바로 이제 무성윤씨 윤옥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그 당시 종친 불인궁의 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바로 이제 뭐 당시 전국공신에 녹훈된 예를 들자면 최수의 아들, 또 최윤권이라든지 또는 신상 같은 이런 인물들이 거기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원의 아들 중에 바로 이제 그 황대수, 바로 이제 황신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 본인의 조부가 대체로 이제 무반기를 거는 반면에 요 황대수 이하는 대체로 이제 문반기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황영의 무반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 첫째 아들, 그 앞에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그 첫째 계파로 해서 아마 황대유라고 하는 부분의 계통으로 아마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황대수라고 하는 분이 또 주목되는 것은 그 아마 이 명종원에서 선조로 교체될 때 아마 그때 그 승정원의 주소의 직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 명종이 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조가 즉위할 때 바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 왕위 계승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아마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그 황신이 또 이제 주목이 받는 기반을 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황대수의 처부가 바로 이제 청주각시 곽회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이분이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신의 외가가 됩니다만, 특히나 이제 이 그 황신의 외삼촌이 되는 바로 곽열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사실은 당대에 그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만, 그분이 활동했던 그 또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적 네트워크, 아마 이게 그 황신이 정치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특히 이후 황열 같은 곽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서울에 살면서 당시 뭐 이유관이라든지 이호민 등등 정말 내노라는 분들과 이런 일종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수계를 맺는 등의 교류 활동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교류 활동들이 아마 충분히 거기서 또 교류 활동을 맺었던 사람들이 충분히 기반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기반들을 또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제 그 세구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구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제 이경직의 아버지인 바로 이유관이 그 활동했던 인물들을 정리해놓은 그 책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그 황신, 우리 오늘 발표 주제인 그 황신이라는 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사이에 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그 활동했던 인맥들이 다 이제 그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시면 거기에 박시 이제 황신의 경우에도 바로 이유관의 친구로 구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곽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호가, 그러니까 정이 지친 것 같다, 말하자면 친척과 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친숙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막 그런 황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곽열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류했던 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후에 그 활동할 때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황신의 처부가 되는, 즉 장인이죠. 장인이 되는 원천군 이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또 상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종신이면서도, 즉 종친이면서도 학문에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선조에게 그를 등용할 것을 추천하는 뭐 그런 기사들이 확인이 됩니다만, 어쨌든 아무튼 종친들이 사실 학문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원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바로 이제 그 원천군과 관련해서 원천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잘 아시는 바로 그 광해군대 대북 정권의 핵심적인 인사였던 바로 이첨이 바로 이제 원천군의 문인입니다. 아마 이 그 원천군이 아마 이런 그 이첨이 이런 관계로 인해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황신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또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이게 되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역시 또 그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뭐 그 황신과 사돈을 맺은 죽산한 씨라든지 신평인 씨라든지 등등의 이런 계통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황신의 사위가 되는 청송시 심광세, 요 심광세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심의겸의 손자입니다. 심의겸의 손자고 바로 이제 명종비 인순왕후는 바로 대고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그 택당 이식이라든지 또는 연안김씨 김재남, 아까 자주 거론됐던 개추곡사에 굉장히 피화됐던 그 인물이 또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그 정치적 기반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그 학연이 역시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의의 문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계문인 하에서는 이제 그 오윤경과 함께 그 성문 양생이라고 해서 대단히 주목받는 그런 인재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인물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그 황신 사후에 묘도문체를 찬술했던 민인백 등, 그 다음에 뭐 김상용 등등 이런 인물들도 역시 이제 그 황신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던 그 황신은 바로 1582년에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1588년 바로 이제 알성시에 장원급제를 하면서 이제 관직에 출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동인과 서인이 분당이 되고 하는 시기고, 근데 이제 이 1583년 바로 이 시기는 이제 율곡 이의가 사망하는 시기인데요. 그때까지 율곡 이의가 생존했을 때까지는 선조가 사실은 이제 율곡 이의를 가까이 두고 상당히 총애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그와 같은 서인들을 상당히 중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율곡 사후가 되면서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거기 이제 인용문을 넣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그 동인들이 선조의 마음에 가탁을 해가지고 서인들에 대한 치열한 공세를 하던 시기였고, 특히 이제 우계 성원에 대해서는 뭐 간당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당연히 정치적 공세를 가열차게 하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성운이 당대 이제 서인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신의 경우에는 장원급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직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의원고 주부라든지 또는 음죽 현감 뭐 등등 사실은 좀 우리가 뭐 엘리트 관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관직에서 약간 좀 소외된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90년에 이제 사관원 정원에 그 제수가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이제 다시 정철을 중심으로 해서, 즉 앞서 쭉 몇 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혜리 목사가 끝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정철이 위관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서인들이 재집권하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사관원 정원에 제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 황신은 바로 이제 이 정혜리 목사에 대한 책임을 바로 이제 그 특히나 그
그 이사내라든지 이런 그 당시의 동인계 인물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동인계통에 있는 역시 정원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정원신이 바로 이제 정혜대 옥사를 고변한 사람들을 처벌해야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빌미로 삼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 문제를 바로 이제 서인들이 공세를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일단 이제 동인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으로 인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정혜대 복사를 계기로 해서 서인들이 자치 집권을 하는데 그 시간은 사실 오래되지는 않고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건조히 바로 이제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 아직 이때까지 선조가 세자를 책봉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바로 이제 그 건조의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이 건조의 사건은 잘 아시는 서희 유성룡이라든지 악의 이사내 그 다음에 송강 정철이 개입된 그런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이 그 서인계열들은 바로 이제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뭐 건조의 사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 인물이 주도 인물이 누구냐 뭐 여기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서인들이 대거 퇴출되는 뭐 그런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황신도 이제 강화도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보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임진왜란 발발한 이후에 다시 관직에 출사를 하게 되죠. 그때는 아마 그 행제소, 그러니까 파천하는 선조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결국 행제소로 가다가 그 강원도 이천에 분조를 틀고 있던 광해군에게 가서 겸사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광해군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그 광해군에게 칠안이나 흑막의 조짐과 등등의 이런 것들을 아뢰는 그래서 아마 광해군과의 대단히 그 신뢰가 아마 이때 쌓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광해군이 나중에 무군사 뭐 충청도나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무군사 활동을 할 때도 참여를 하게 되고 있고요. 또 광해군 초반에 결국 이제 한때 중용되는 아마 그러한 그 인간적인 신뢰를 아마 쌓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주목되는 건 역시 뭐 앞서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외교 노력인데요. 그래서 이제 1593년에는 바로 이제 그 송웅창이라고 하는 인물과 바로 이제 학문적인 논변을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어쨌든 외교를 순조롭게 끌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있고 특이한 것은 바로 이제 명나라와 일본의 대일 외교 여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95년 4월과 1596년 4월에 그 웅천이나 동네 외영에 파견되는 것뿐만 아니고 1595년에는 그 일본에 명나라 책봉사 파견될 때 같이 갔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 속에 우리가 주목되는 봐야 될 것은 당시 이제 왜 굳이 황신이 통신사로 파견됐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뭐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파견을 했던 사람들은 황신이 명민하고 담력과 지략이 있고 또한 어떤 경우는 변치하는 절개가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파견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얘기는 바로 이제 당시 전국을 주도했던 유성룡이나 이산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바로 이제 유성룡이나 이산의 등이 바로 이제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이때 그 당시 조정에서 특별히 현안했던 게 뭐냐면 바로 황정욱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바로 이제 그 함경도 쪽의 일대에서 당시 그 국경인의 반란이 터지고 이때 이제 일본 그 국경인의 반란군에 잡혀가지고 일본 외영에 넘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서 그 광화문을 문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이때 처벌 문제가 논의됩니다. 바로 그때 그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바로 황정욱이 양호 지역 당시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아마 그 양호 지역에 경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경문을 황신이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바로 이제 묘당에서 금과 화친을 힘써 주장하니 진회의 고기를 먹어야 하고 간신히 앞장서서 촉으로
몽진할 것을 외치니 양국중의 머리를 달아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진해와 양국중에 빗대 가지고 유성룡과 이산해를 비난하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아마 당시에 그 유성룡이라든지 이산해의 아마 심기를 좀 건드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그 외교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런 정치적 상황도 충분히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판단하에서 바로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또 대마도에 토벌하자는 논의도 주장을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예, 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결국 이제 1598년에 11월달에 종전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종식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조가 그 사실은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 전쟁에 대한 책임들을 묻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선조는 그 전쟁의 책임을 그 남인이라든지 서인에게 이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인들을 등용을 해서 같이 정권의 파트너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황신의 경우에도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이제 모친상을 당하면서 잠시 정계에서 물러나 있다가 1601년에 한성부 의훈에 임명이 되면서 다시 조정에 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다시 이제 한번 서인들이 재집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그 사관원 대사관으로서 앞서 오광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요 5개조, 근무 7개조라고 하는 이런 차자들을 제출하면서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는 뭐 기론전의 고변 사건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이제 가자가 되고 대사관에 제수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아마 그 선조는 이 특정 세력에게 아마 그 전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을 아마 용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당시 그 서인들이 일부 집권하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자면 악의 이산해를 부원군으로 임명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결국 일정 정도 당시에 이제 동인 특히 남인과 북인 사이에 서로 일정의 정치적 견제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북인계에서 딱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그 황신의 스승인 그 우계의 논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1601년에 그 경상도 생원 문경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국 이제 이 성원의 죄는 가볍고 근데 그 정철의 죄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원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배후에는 잘 아시는 바로 정인홍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 그 상소가 나오니까 뭐 황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선생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모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비춰지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황신 그 성원도 삭탈간직되고 바로 황신도 채직되는 아마 이것이 역시 결국 선조의 전국 운영술에 따른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다소 사은사로 다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엔 상당 부분 이제 특히 부여 쪽에 내려와서 많이 생활하는 약 7년간의 패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 7년간의 이제 그러한 그 부여 전장에서의 생활들의 모습 보이는데 굉장히 유유자적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내용은 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흥미로운 건 바로 요 시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서 조정에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유영경을 중심으로 해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노력들이 막 나오게 되고 물론 이미 세자로 측봉된 광해군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묘하게도 아마 요 시기에 그 황씨는 부여에 내려와 있었고 정치권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러한 정치권의 큰 소용돌이에 좀 휩싸이지 않는 아마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광해군이 즉위한 뒤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해군은 초반에는 특정 당파에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전국을 주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인들을 비롯해서 북인이나 또는 남인들까지도 같이 참여시키는 이른바 다분당 연립체제를 연립정국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특히 서인들 내에서는 그 우계의 문인들이 다수 이게 전국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 황신도 전국에 참여하면서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바로 이제 황신은 아까 그 오광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호조 판서로서 당시 국가의 재정권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보이게 됩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역시 또 이제 대북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위상의 확립 또는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서 서인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또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이 성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성혼의 문제가 다시 이제 제기되고 황신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다시 변모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이때 특히 이제 황신이라든지 또는 일부 세력들이 우계 성혼의 변모를 주도하게 되는 상황은, 물론 이제 많은 서인 특히 이제 우계 문인들이 많이 참여한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권신 이이첨이 이 시기에 보면 황신을 좀 끌어들이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마 좀 비춰져 가지고 아마 좀 우리에게 우호적인 인물이 아닐까, 아마 이런 판단이 있어서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상소들을 제출하는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결국 1613년에 잘 아시는 바로 개축옥사 당시에 공초에서 강도질에서 얻은 은을 호조판서 황신의 짐작에는 두었다. 이게 딱 그 공초에 나오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박동량이나 서정 등과 함께 결국 황신도 파직된 상태로 되고 공초를 받고 그러게 됩니다만, 역시 사실은 여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황신에 대한 정말 굉장히 가중 처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바로 광해군은 계속 그걸 막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옹진이라고 하는 곳을 유배를 가서 그곳에 사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광해군은 황신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정치 활동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황신의 요 시기가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전란의 시기고, 또 정치적으로 서인과 동인 또는 서인과 남인 북인과의 정치적 갈등들이 굉장히 노정된 바로 그런 시기에 있을 시기입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로 이제 자기 선생에 대한 변모와 이러한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근호 교수님께서 추포 황신 선생의 가계 그리고 황매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서 스승 우계 성혼에 대한 변무 활동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